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구경회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은행업종 전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의 특성상 단기적인 주가 전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을 봐야 하는지 전반적인 큰 흐름 차원에서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금융업종하고요, 대체투자 쪽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은행업종 전망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당분간 금리가 은행 주가를 결정한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목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은행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 있고 당분간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은행주의 특성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이 산업의 역사가 긴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을 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주식시장에서 지수보다 더 나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 2015년 정도까지는요. 그 이전에는 은행주의 경기 민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을 때 은행주가 좋고 경기가 나쁠 때 은행주가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들은 일단 대출이 늘죠.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 그리고 집을 살려는 개인들, 여러 가지 수비를 하려는 개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대손 비용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이 적게 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기가 좋을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 마진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만큼이나 경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그런 과거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은 선은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은행주의 초과 성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스피 대비해서 더 올라갔느냐, 덜 올라갔느냐 게임인데요. 이게 올라갔다는 뜻은 코스피보다 더 좋았다는 뜻이고요. 이 내려갔다는 것은 코스피보다 나빴다는 건데, 이 흐름 자체가 경기 동행 지수와 굉장히 완전히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경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은행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민감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약 2015년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 동행지수와 은행주의 초과 성과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202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 시기 동안에 은행주는 언더퍼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손 비용이 안정되면서 크게 경기에 은행 실적이 민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특히 2017년 이후에는 가계대출 위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그런 외형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항상 좋았다는 점,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도가 좀 약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은행주, 이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비슷한데요. 은행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 민감도가 약해진 그 이후 시점부터는 굉장히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 업종의 PBR,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06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은행 업종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이 1.6배.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100원이면 주가가 160원인 거죠.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다가 뭐 최고 바닥까지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 0.4배대에 머무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은 이론적으로 보면 은행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청산 가치보다도 작은 건데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은 금리의 하락과 추세가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은행주의 초과성과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해서 은행주가 더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 그 흐름이 금리와 매우 흡사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국의 은행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금리가 하락할 때 순이자 마진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쪽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의 기초 수익성이 둔화되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주의 주식시장의 성과도 좋지 않았고 금리에 의해서 은행주가 많이 좌우됐다.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2016년, 17년에 보시면은 은행주가 굉장히 코스피 대비 좋은 성과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었던 거죠. 반면에 그 이후엔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주의 초과 성과가 굉장히 나쁜 그런 흐름이 지속됐었습니다. 예, 한국의 은행주의 조금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은행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은행주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는 지난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나눠졌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10% 언저리에 있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사실 2000년대 중반에는 옛날이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코스피의 15%까지도 은행주가 차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은행들이 굉장히 돈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벌고 ROE도 높고 성장성도 지금보다 더 좋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사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청산가치 대비 1.6배, 1배 이상에서 봤던 그런 은행주 평균이 0.4배, 바닥은 0.3배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PBR을 이제 은행들과 할 때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요, 많이 보긴 하는데 PER, 보통 우리가 퍼라고 많이 하죠. 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2010년만 하더라도 퍼가 이제 한 10배 이상에서 주로 많이 형성됐었죠. 사실 2010년도 이때는 사실 이익이 좋아서 퍼가 높았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익이 감소하면서 이 시클리컬 업종의 특성상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퍼가 올라가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건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퍼도 같이 내려가서 지금 한 6배 내지 7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PBR도 한 0.4배대에 좀 머물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그러면 너무 많긴 하지만 미국을 위시를 해서 주로 이제 서양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 선진 시장들에 비해서 은행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좀 비교적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은행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배당 측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은행들에 비해, 은행주들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은행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죠.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제도를 채택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 대부분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도 기업은행과 제주은행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전부 이제 은행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은행주 이렇게 얘기해도 은행 지주회사라는 대부분 웬만하면 은행 지주회사를 지칭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는 배당 성향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2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약 50%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라 하면 순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원인데 50원을 배당을 줬다. 그러면은 배당 성향은 50%가 되겠죠. 근데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낮다라는 것입니다. 뭐 호주나 영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더라도 좀 우리나라 옆 나라들 중국 사실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도 않은데 중국 은행들은 약 30%대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일본도 30%대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은행들의 규모는 한국보다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50% 내외의 높은 그런 배당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영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처럼 아주 높은 배당을 하지는 않더라도 주위 나라들에 비해서 좀 배당 성향이 낮다. 그래서 여러 약점이 좀 있겠습니다만 물론 강점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약점 중에 하나는 낮은 배당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 당국의 태도라든지 여론 보면은 뉴스 보시면은 항상 이제 연말쯤 되면은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배당금 타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외국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은 좀 경계의 심리가 좀 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감독 당국이나 여론 등의 고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배당 성향은 한국은행주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좀 작용하는데요. 단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배당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크게 상승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사실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장에서 배웠던 배당 성향 그리고 이번에는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아니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 몇 %가 나오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원인 기업이 있다. 그런데 1년에 배당을 5원 준다. 그러면은 5%의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은행에 지금 좀 맡기시면 이제 조금 올라서 1에서 1.5% 정도 이제 정기예금 금리를 준다고 감안하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그럼 왜 이렇게 형성돼 있느냐? 당연히 은행 이자는 확정돼 있는 것인 반면 배당은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확실한 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은행들, 여기서 최근이라 하면 한 2, 3년 정도 좀 장기간으로 보시면 건데요. 배당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배당이 그렇게 급격히 올랐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한 2, 3년 사이에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거죠. 주가가 100원인데 배당을 5원 하면 5%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50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0분의 5는 10%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은행업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5%를 넘습니다. 굉장히 넘고 있고 그래서 요것만 자체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은행주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배당금이라는 거는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가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배당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은행주를 고배당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에 조금 관심이 많은데요. 배당 투자에 할 때는 현재의 배당 수익률도 물론 중요합니다. 배당 투자라 하면 지금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고선 투자하겠다는데 지금 현재의 배당 수익률이 안 중요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의 주가를 갖고 있는데 5원의 배당금을 준다. 5%면 굉장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좋은데 이런 측면을 좀 더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의 배당을 이 기업이 늘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 계속 앞으로 이제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100원이고 배당금은 5원인데 5원이 나중에 1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업은 주가 100원을 내가 투자했을 때 지금은 5원을 받지만 나중에는 100원을 투자해서 1원의 배당금을 받는 1%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라고 해서 현재의 배당 수익률만을 중요시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미래의 배당 증가 가능성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행주를 투자할 때 당연히 이제 배당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향후에 5년, 10년 이후에도 은행이 현재 수준 이상의 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당연히 은행주에 배당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인터넷 뱅크들 경쟁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앞으로 좀 만약에라도 일본처럼 유럽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익이 줄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신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당 투자할 때는 미래의 배당 증가 가능성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페이지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은행 투자와 관련된 용어와 뉴스 해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좀 은행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조금 섞었을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줄이려고 하지만은 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제조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된 용어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순이자 마진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는 단어가 아마 은행의 금리 관련해서 많은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이자 영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그러니까 은행의 순이자 이익이 되겠죠. 이것을 이자 자산 평잔으로, 조금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 자산이라 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내지는 그런 채권 등 이런 이자가 발생하는 자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자는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인데요. 연말에 있던 자산과 연초에 있던 자산의 평균 자산 규모 뭐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평균 수익률을 따진다 이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결국 순이자 마진이 높다는 것은 이 일정 규모의 이자 자산 대비해서 높은 수익을 가졌다는 거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은 높은 게 좋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영업 부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아직도 2020년 기준으로 상장은행주, 이제 지주회사죠. 개별 은행들뿐만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 전체의 순영업수익 중에서 이자이익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순이익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매출 개념으로
은행 지주회사가 벌어들인 100원 중에 아직도 83원은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자 마진이라는 것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지주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한 수익성을 지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요 은행들의 2021년 2분기 순이자 마진표를 오른쪽 그래프에 좀 적어놨는데요. 시중은행들은 한 1%대 중반, 그리고 지방은행들은 1%대 후반의 그런 순이자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시중은행들은 조금 주택담보대출이 많고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대출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리는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들은 주로 중소기업 대출을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평균적으로 높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사실은 이 차주, 돈을 빌려가는 분들의 그런 신용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을 덜 떼일 것인가. 그래서 뭐 담보도 있고 굉장히 그 담보의 유동성도 좋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이고요.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아니면 그 굉장히 그 담보가 그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좀 대출 금리가 높은 게 이게 현실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금리와 그런 리스크와의 그런 관계니까 조금 감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순이자 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금리 하락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2010년대에 들어서 금리는 꾸준하게 내려갔죠. 꾸준하게 내려갔는데, 그래도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높은 거죠. 여하튼 간에 지난 10년 동안 은행주의 그런 은행들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순이자 마진도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금리가 내려가면 순이자 마진이 내려가느냐? 금리가 한 10%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국도 금리가 10%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언젠가 싶을 정도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은 10%가 금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갭 차이를 많이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5% 정도 예금 금리를 두고 10%의 대출을 해주는 그러면서 약 5% 가까운 마진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한 3%로 내려가면 대출은 3%인데 예금 금리가 5%의 마진을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5%의 마진을 금리 3% 시대에도 갖고 싶으면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0.5 내지 1%를 준다. 그러면은 은행들의 마진은 금리 10% 시대 때보다 5%, 3% 시절이 훨씬 더 작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은행주의 순이자 마진은 서서히 낮아졌고요. 특히 2018년 그 이후부터 10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매 분기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분기에 11개 분기 만에 이제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죠.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한 2년 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1분기 올라가고 2분기 올라가고 두 분기 동안 약 7bp, 이 0.01%를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 7bp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최근 이제 금리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이제 많이 빌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요즘 짜증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은행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손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로 조금 가기도 합니다. 신용 충당금이라든지 신용 비용, 영어로 뭐 크레딧 코스트 뭐 여러 가지라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대출금을 못 받을 것을 감안해서 회계적으로 미리 적립하는 충당금 비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원을 그러니까 좀 너무 단위가 작네요. 100억 원을 A 기업에 빌려줬어요.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00억 원을 빌려줬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 부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계에는 발생주의 원칙이 있죠. 결과를 보고 나는 게 아니라 그 위험 요인이 발생한 시점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실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제가 들은 예에 의하면은 이제 적자로 전환됐을 때에 충당금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 손실이 확정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빌려줬다가 좀 이 기업이 어려워져서 10억 원을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돈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 충당금을 환입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50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은 미리 쌓아놓은 10억 원보다 40억 원을 더 충당금 비용으로 적립한다든지 이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 대손 충당금 비용 여러 가지로 부르게 있습니다만은 은행의 가장 기초적인 비즈니스, 대출 영업에 있어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용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은행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2003년도, 조금 너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2003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월드컵 다음 해죠. 카드 버블이 붕괴되는 사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은행들이 대부분 카드 사업을 은행 내부에서 많이 영위하던 그때였는데요. 2.57%의 대손 비용률까지 올라갔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100억 원 빌려주면 2억 5,700만 원을 손해봤다는 그런 물렸다는 조금 쉬운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정도인데요. 물론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보면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서브프라임 때는 0.8% 올라갔다가 경기가 좋을 때는 한 0.5%로 낮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저성장 시대가 된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신용위험은 굉장히 안정적인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좋을 때는 0.2%대,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추가 충당금이 좀 적립됐죠. 그래 봐야 0.38%라는 과거에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적립하던 그 정도의 대손 비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자산 건전성이 좋은 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 간의 대손 충당금 비용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최근엔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동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행들 간의 과거에는 은행 실적을 좌우하는 스윙 팩터라는 표현 많이 하죠. 스윙 팩터였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보시다 보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보이는 지표가 나올 텐데요. BIS 비율 굉장히 조금 익숙하시죠? 이게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번 제가 표현해 놓은 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긴 건 옛날 뭐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이제 뭐 승전국가 뭐 이제 패전국 간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이제 했던 그런 만들어진 기구인데 지금은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국제결제은행이 BIS인데요.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전 세계 은행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 하면 전체 자산에서 내 자기자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율, 뭐 일반 기업들도 많이 이제 중시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금 이 주주의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그 산업마다 적정한 그런 부채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행은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측면에 비해서 이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문제는 이 BIS 비율이라는 자기 자본 비율은 이 회계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다트라고 하죠. 금감원 사이트의 그 실적 발표 사이트에 나오는 그 회계적인 그 연결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계산한 비율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를 기준으로 곱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뭐 100억 원이라 해서 BIS 비율을 잴 때는 꼭 100억 원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가중치가 조금 더해지면은 1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8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BIS 비율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은행채, 예금자, 은행의 채권자들을 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행에 돈을 빌려준 예금자나 이제 은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 일반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은행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수익성이 좋고 주가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BIS 비율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좋아진다. 이런 이 문장에 대한 답은 항상 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떨 때냐면 자기 자본이 만약에 낮아버리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네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배당에 규제한 규제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뭐 그렇게 감독당국이 간섭을 많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배당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S 비율은 그 수치 자체가 은행의 주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배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용어는 너무 용어만 얘기하니까는 좀 머리가 저도 좀 복잡해지네요. 이제 뉴스 관련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단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 배당 규제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은 주가에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주가와 뉴스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한 12월 초 11월 말 이때쯤에 배당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특정 그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언론에서 같이 났었죠. 금감원 연말 배당 자제령 뭐 이러면서 사실 확정된 공표된 사실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왔죠. 뉴스가 흘러나오면서부터 은행주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옆으로 가보던가 약간 내려가든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 2020년 11월부터 미국 은행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은행주는 랠리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주는 그 은행주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배당 관련해서 규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선반영됐고 실제로 감독당국이 배당 규제를 확정한 것은 1월 말 2021년 1월 말 2월 초 이 당시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뭐 소문에 팔고 뭐 뉴스에 살아라는 게 딱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배당 관련 규제에 대한 뉴스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업종 지수와 원달러 환율을 그려보면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면은 원화의 강세,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100원으로 가면 이거는 원화의 강세죠. 그러면 한국의 은행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 원화 강세기,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 가거나 뭐 이렇게 내려갈 때 한국의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경향이 많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환율을 보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은행에 있어서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통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원화 자산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의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주가는 환율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글로벌 금융 불안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국인들이 그 이머징 마켓 국가의 그 주식 자체를 조금 축소하는 과정에서 은행주를 파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가 대표적인 유동성이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하지만 실제로 은행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환율이 이 원화 약세가 된다고 해서 왜 은행주를 파느냐, 약간 기계적인 그 매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억울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배당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환율 뉴스도 중요하다는 뉴스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항상 많은 부분이어서 항상 은행 투자자들은 경계해야 되는데요.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2008년 7, 9월 때 그 당시에 리먼 사태 나왔을 때 계속 이런 관련 뉴스가 나왔었죠. 결국은 미리 팔았던 분들이 조금 위너였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하니 유수의 그런 그 투자은행들이 망하겠냐 했지만 실제로 망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 뉴스가 나오면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또 많고요. 2019년도 좀 그랬습니다. 공교롭게 실제 팬데믹 이전에 은행주 관련 악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DLS 손실이라든지 이런 조금 거버넌스 뭐 이런 측면 관련된 뉴스들의 악재가 2019년에 특히 좀 많이 나와서 그때 은행주들이 조금 주식시장 흐름 대비 안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중국의 헝다 그룹이 굉장히 뭐 어려워지고 뭐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였더라면은 굉장히 글로벌, 여기서 과거라 하면 이제 서브프라임 이전 정도가 되겠죠. 글로벌 기업들의 빚이 굉장히 파생화되어 있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뿌려져 있을 때, 이런 때는 굉장히 좀 아마 지금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헝다그룹의 어려움 같은 게 비교적 중국의 국한된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 헝다그룹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부실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약간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긴 했지만 굉장히 짧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측면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은행주의 실적 모멘텀과 단기적인 전망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 원론적인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은행주 실적 모멘텀은 이번 2분기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었습니다만은 3Q에는 다소 둔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2분기 대비 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요. 2분기에 은행업종의 순이익은 약 5.3조 정도 됐었는데 3Q에는 한 4.7조 정도. 근데 이제 은행들은 특성이 1분기가 제일 많고 4분기로 내려갈수록 이익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둔화된다는 거는 이 감소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분기까지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59%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분기에는 10.8%로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저효과가 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죠. KB라든지 신한 중심으로 이미 이익이 개선된 은행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익이 이익 증가율이 전분기에는 YOY 전년 동기 대비 59%였는데 이번에는 10%로 줄어드냐? 큰일 났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장 모멘텀은 조금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간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년 대비해서 뭐 좀 내년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을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 은행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감안을 하셔야겠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 측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별 보통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죠. 분기 추정치인데요. 매월 그 추정치들이 좀 변화합니다만은 사실 워낙 원래가 이 실적에 대한 추정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수정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도 좀 그런 형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실적 자체는 좀 추정치가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적에서 은행주의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은행들의 이익에 뭐 좋은 영향을 크게 주는 국면은 2분기로 조금 끝났다. 그래서 조금은 실적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은행 주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분간 은행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2분기까지 상반기에 굉장히 7bp 상승했다는 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이 아까 보신 사실 그래프인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9월 이후 10월까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높을 때 순이자 마진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 예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순이자 마진의 확대 추세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금리를 중요시할 거고 금리와 순이자 마진을 중요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은행주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은행주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은행주만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글로벌 은행주들이 요새는 동조화 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동조화도요, 어떨 때는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은행주가 랠리를 펼쳤던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 은행주는 오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리의 상승세는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은행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주의 상대 강도,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해서 더 오르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더 오른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정도가 조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한국의 은행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주 순이자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식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이제 은행주의 약간 상대적인 강세를 조금 더 유지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머징 마켓을 조금 매도하는 분위기가 요새 조금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상승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은행주 매수세가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은행주 샀는지 팔았는지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말도 많은데 9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카카오뱅크, 사실은 카카오뱅크 자체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 좀 상장 이후에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고점에서 외국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의미 있는 수준의 순매수세를 막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내 은행주를 외국인들이 팔았더라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것만을 보고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나쁘게 본다라고까지 연결지어지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단기적인 결론을 드리면 수급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금리의 은행 주가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데 금리 자체가 조금 상승세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섹션은요, 어떻게 보면 은행주의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악재 아니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플랫폼 또는 이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 섹션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이 섹션을 넣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낮은 밸류에이션, PBR이 0.5배도 안 되고 퍼가 6배, 7배밖에 안 되고 일부 지방은행들은 퍼가 3배, 4배밖에 안 되는 이런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플랫폼이나 핀테크가 현재 은행주가 갖고 있는, 금융주가 갖고 있는 시장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낮은 밸류에이션이 나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논의해보고 짧게 한 10분 정도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자꾸 금융업을 하려고 들어오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대형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뭐 금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토스뱅크가 이제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을 늘리는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단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고객 수 급증만을 노리는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익을 향유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으로 역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대형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급결제, 송금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금융업과 고객층이 겹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금융업에 진출해도 우리가 송금업과 지급결제를 통해서 늘려놓은 고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전통산업 역진출에 대해서 약간의 정부라든지 이런 감독당국 차원에서의 조금 이제 스탠스 변화가 있다고 주식시장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업은 적어도 골목상권 논란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 주로 거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그 논란에서 자유롭고 금융업 자체는 자신들의 고객을 락인 한다고 하죠.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제 가둬두는 효과 발휘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데요. 언택트, 지점이 없는 금융회사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금융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떻게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금융업 진출이 계속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제 그 금융업에 진출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 진출이 있을 테고 간접 진출. 간접 진출이란 건 뭐냐면 언번들링, 자신의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인허가 취득을 해갖고 직접 영위하는 법에는 기존 고객을 활용해서 빠른 진입을 할 수 있고 성공 시, 요게 중요하죠. 이익을 내가 모두 향유할 수 있다.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 것보다 내가 다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단점은 여러 가지 이제 기존 금융 규제,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규제가 가장 가난한 산업 중에 하나는 금융업이죠. 규제를 맞아야 되고 대주주에게도 리스크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실패 시 모회사의 역효과, 평판 리스크를 해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시에 있습니다. 이 간접 방식, 언번들링 전략은 그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했을 때 기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기존 제휴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을 통해서 빠른 진입이 가능한 반면에 성공하더라도 이익을 기존 제휴업체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특성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주로 이제 미국의 플랫폼이나 이제 테크핀 업체들은 간접 진출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직접 진출보다 간접 진출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처럼 저희 보이고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업종을 자기가 직접 영위하는 직접 진출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이 둘 사이에도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는 은행도 직접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직접 진출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네이버는 은행이 없죠. 네이버 증권 회사가 없죠. 네이버 보험 회사도 없죠. 제휴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간접 방식을 조금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는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게 맞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영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시장들, 레드오션 시장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죠. 금융업 자체로도 봤을 때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소호금융시장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불결제업이라는 게 이게 한국에는 아직은 뭐 크지 않습니다만은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금융업종에서 플랫폼의 진입으로 인해서 커질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호금융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소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기업들한테 돈을 잘 안 꿔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사실은 낮기 때문이거든요. 대기업들이야 이제 정식으로 크게 이제 그 유수의 회계감사 기업으로부터 이제 기업 감사를 받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소기업들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회수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용위험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호 대출에 좀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소기업의 현금 흐름, 은행 계좌 상태, 변화, 그리고 정자상거래, 온라인 리뷰 이런 여러 소스의 비금융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직은 뭐 100%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긴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측면이 많이 이제 확대이 되면서 미국의 이제 캐비지 양배추네요. 캐비지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예인데요.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부업종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을 좀 받지 않는데요. 그 돈을 빌려준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결제, 구매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하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 금융회사 내지는 은행권들에서 조금 등한시했었던 소호금융시장이 앞으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불결제인데요. BNPL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Buy Now, Pay Later 후불결제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연간 또 연간 2배 이상의 높은 외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MZ세대라고 많이 우리가 표현하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나의 그 소득이라든지 현금 흐름에 맞춰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전체 고객의 67%가 미국 같은 경우에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만 카드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할부 판매가 이미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이커머스 계열 간편 결제 회사 위주로 발전하고 있겠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발전 속도는 느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후불 결제 시장이 고성장 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본 사실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다양한 금융상품 중개는 플랫폼이 금융의 유통망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플랫폼들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21년 6월 기준으로 모바일 인덱스라는 데서 국내 플랫폼들의 MAU 월간으로 실질적으로 유저들의 숫자를 계산한 거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하고 은행 중에 가장 많은 국민은행하고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 금융상품의 중개라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이거든요. 옛날에 오프라인 시대에
증권사보다 판매망이 훨씬 많은 은행들이 2000년대 중반에 우리도 한번 그 펀드 팔아볼까 하고선 힘을 좀 써보니까 몇 년 만에 그냥 증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났거든요. 왜냐? 증권사들보다 은행들이 오프라인 시대에는 점포망, 고객과의 접점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시대에는 은행들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과의 접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중개라는 측면은 가장 플랫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금융업의 영위 섹터이고 그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은행업은 지금 성숙산업입니다. 이미 성장산업이라기보다는 성숙산업인 거죠. 그래서 맥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글로벌 은행들의 핵심 영업에서 기존 대출 예금 등 기존 핵심 영업은 전체 수익에서는 절반을 넘게 차지하지만 이익에서는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금융상품 판매 업무는 세전 이익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하고 ROE도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가장 그 한국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 거는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연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환대출 인프라 계획을 조금 연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고객으로 끌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 플레이어인 금융회사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그런 기업들을 한두 개 정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트위터 창시자인 잭 도시가 이제 2009년에 설립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토스가 이 기업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많은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2P 송금 앱으로 시작돼서요.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호금융과 관련된 디지털 생태계의 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장 후에 최대 주가가 23배. 예. 2016년도로 돌아가고 싶네요. 최대 23배 주가가 상승할 만큼 굉장히 성공한 그런 금융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 캐피탈 회사뿐만 아니라 유타주의 은행, 물론 이제 이 은행은 사실 그 미국의 법적인 은행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한국의 저축은행과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금융업 실물 금융업에 역진출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한번 티커는 SQ입니다. 한번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인데요. 호주 기업입니다. 호주 기업인데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후불 결제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BNPL, Buy Now, Pay Later입니다. 현재 글로벌 고객 수가 1,600만 명이 되고요. 시가총액이 30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퀘어로 피인수 계획이 있는데요. 그 인수 가격이 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측면도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 2위의 그런 그러니까 그 후불 결제 시장에서입니다. 기업인데 굉장히 호주 기업이라 6월 결산입니다. 올해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애널리스트들 그쪽 애널리스트죠. 제 추정치는 아닙니다. 흑자 전환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단계까지. 워낙 이 후불 결제 산업이 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뒤늦게 2014년이면 사실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인데요. 쇼피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티커가 외우기 쉽습니다. 쇼업인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체 인터넷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수수료 받는 게 기초 사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소기업들의 고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소기업들, 소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금융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보, 판매 정보 관리, 재고 통합 관리 이런 걸 해주다가 금융 서비스를 확대했는데 돈을 쉽게 말씀드려서 꺼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 사업에서 핵심 사업으로 변화한 거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16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자회사인 쇼피파이 캐피탈을 통해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고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살짝 소개시켜드렸던 비상장 기업 캐비지 이런 기업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기존의 사업을 통해서 고객 수를 확장한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 고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소호 내지는 소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고객을 만들어 놓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주식시장에서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 기업이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 미국의 금융가를 휩쓸 수 있을지 아닐지까지는 제가 추정하는 건 좀 힘들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플랫폼 기업들, 이 테크핀, 핀테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그만큼 밝은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은행을 위시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한 단계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기존 금융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주가 흐름은 조금 은행주에 있어서 금리 상승을 위해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측면, 근본적인 경쟁력 측면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저희의 그런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은 은행주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투자 원리 이런 쪽을 좀 보셨고요. 은행주의 뉴스라든지 용어 같은 것들 한번 간략하게 보셨고, 단기적인 주가 전망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과 테크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저희의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